일단은 가계부채 부분을 이제 발표하게 되면서 어 제가 정리한 부분은 그동안 제가 소속되어 있는 단체인 참여연대에서 이제 문제시 삼았던 내용, 그리고 이제 정책적으로 이제 개선되어야 되는 부분들 발표했던 것들을 중심으로 좀 엮었고요. 이번 그 토론회 발제 순서를 보니까 공교롭게도 제가 맡게 된 가계부채 앞에는 중도상이, 그 뒤에는 이제 주거 분야인데, 사실 가계부채가 증가하게 된 그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주택 금융에서의 어떤 가계신용이 팽창했고,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아서 영업 손실을 이제 감내해야 됐던 상황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원인은 그 지난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있어 왔던 가계부채의 증가세와, 그리고 코로나 시기에 빚내서 견뎌라식, 그 결국은 빚내서 집사라와 빚내서 견뎌라식의 어떤 정책들이 지난 정부 동안 반복되었기 때문에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러한 이렇게 이제 팽창된 가계부채가 부실화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어쨌든 긴급하게 이제 처방하기 위한 국정 과제들을 내세웠지만, 지난 정부 동안 계속해서 이제 발생해 왔던 가계부채를 증가시켜 왔던 요인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는 어떤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이 아마 오늘 발제의 주된 내용이고요.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가계부채는 윤 정부 이전에도 계속해서 증가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10년 동안 가계부채가 거의 2배 증가했고요. 그리고 매년 가계부채 증가율이 국민소득 증가율을 상회했다. 결국은 국민들이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을 능력 이상으로 계속해서 가계부채가 증가해 왔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네, 또 그래서 이제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라든지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계속해서 큰 폭으로 상승해 왔고, GDP 대비 100% 넘고 이제 국민 가처분 소득 대비 200%가 넘는 수준, OECD 최고 수준이고, 지난 10년 동안 OECD가 가계부채 증가율을 억제해 오거나 혹은 그 가계부채를 줄여왔던 그러한 추세에서 반대 방향으로 갔다라는 게 저희 문제 제기할 만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페이지 63페이지에 표 1 보시면은, 네, 그 한국의 경우에는 2012년에서 2020년 동안 가처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무려 46%포인트가 증가했는데, OECD 평균적으로는 4% 증가에 그쳤거든요. 그러니까 10배 넘게 주요국 대비해서 가계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왔다.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이러한 그 지난 10년 동안의 가계부채 일반의 증가는 사실상 뭐 경제적인 요인들도 있겠지만, 그 금융 정책 자체가, 그러니까 아주 그 전반적인 가계부채 총량을 규제하는 게 아니라 대증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참여연대가 2020년에 이제 이슈 리포트를 통해서 발표하긴 했었지만, 그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전의 가계부채 대책은 뭐 주담대의 경우에는 규제 지역 지정한 이후에 주담대에 대한 LTV 규제를 중심으로만 이루어져 왔었고, 그래서 주택 가격 상승과 뒷북 행정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었다. 이 부분은 참여연대가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해왔던 사안입니다. 그리고 또 기존 지난 정부에서 또 문제점은 결국 개인 차주별 DSR, 결국은 돈을 벌어서 갚을 수 있을 정도만 대출을 실행하도록 규제 정책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게 이제 뒤늦게 지난 2021년에 2차례 뒤늦은 정책 발표로 인해서 가계부채를 이미 많이 상승시키는 상황에서 결국은 소액고 외양간 고치기가 된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그 차주별 DSR 규제에도 전체 대출이 아니라 전세 자금 대출, 뭐 예적금 담보 대출, 할부 리스, 뭐 이런 대출들도 사실은 차주들이 갚아 나가야 되는 돈들인데, 이런 부분들이 상환해야 되는 그 부채로 이제 잡히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제 빈틈이 많고, 그래서 연끌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을 계속 남겨두고 있었다는 점이 문제이고요. 또 보증금도 사실은 뭐 연구에 따라서는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어쨌든 800조 규모에 달한다, 보증금 대출이. 근데 이 보증금이
결국 갭 투기의 재원으로 활용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규제가 없었던 부분도 향후에 이제 개선해야 되는 과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계부채 일반의 어떤 문제점은 이렇게 짚을 수 있을 거고, 여기 또 특별한 두 번째 문제점은 코로나 시기에 결국은 소상공인을 비롯한 취약계층들의 어떤 생활고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출이 충분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여러 경제 주체들이 빚을 내서 그 생계를 꾸려나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부분이죠. 뭐 코로나 직후에 이제 2019년 대비 2020년에 자영업자 매출 감소율은 그림 3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개멸적인 상황. 특히 뭐 여행사라든가 이제 사진가 스튜디오 공연 행사 대행 같은 경우는 거의 60에서 80% 정도 매출 감소를 겪었었던 게 사실이고, 이들에 대해서 앞서 그 중소상인 부분 또 발제해 주신 양창년 변호사님께서도 간략히 언급해 주셨지만, 주요 선진국들은 코로나 봉쇄 조치가 있었던 2020년 되자마자 바로 손실보상 그리고 또 고정비 지원 들어갔는데, 한국은 아주 제한적으로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다가 2021년 가을이 돼서야 손실보상하겠다. 그리고 또 그 전에 피해에 대해서는 그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국가가 영업 제한을 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고 손실보상하지 않은 결과가 결국은 자영업자 부채의 증가로 이어졌다라고 이제 보여지고, 그래서 자영업자 부채는 사실 앞서 말했던 가계부채 일반의 그 부분과 비교해서 질적으로 아주 그 리스크가 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채무 자영업자 대출 중에서 다중채무 비율이 60%에 이른다는 점, 그리고 자영업자 부채는 가계부채 일반의 경우에는 소득이 높아질수록 가계부채 증가율이 레버리지를 통해서 자산 투자를 하기 때문에 높아지는 경향이 있는데,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소득이 낮을수록 부채 증가율이 높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말 그대로 코로나 시기에 정부 지출이 부족했던 부분들이 결국은 빚을 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빚을 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라는 거죠. 그나마 견딜 여력이 있던 중소득, 고소득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빚이 그만큼 대출 증가율이 적은 반면에 저소득 자영업자들의 부채 증가율이 아주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네, 뭐 제가 그림 4 부분 67페이지 보시면은 주요 선진국들이 재정적으로 GDP 대비해서 그 한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이제 소상공인 지원을 해 왔었죠. 한국은 재정적 지원도 굉장히 낮을 뿐더러 사실은 그 소상공인 지원 대책이 사실은 직접적인 재정적 지원보다는 자금 대여나 보증 중심으로, 그러니까 부채를 계속 일으키는 방식으로 현재 상황들을 겪어 나갈 수밖에 없던 그런 상황으로 이어졌었습니다. 이게 윤 정부 이전에 또 가계부채 상황들을 간략하게 말씀드렸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도 사실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어떤 소방수로서 이제 이제 즉각적 처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었던 것 같습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윤석열 정부는 코로나 경제 위기를 이제 빚을 통해서 버텼던 경제 주체들, 그러니까 소상공인 취약계층에 대한 대출 부실을 막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이들에 대한 채무 탕감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고, 또 이제 또 한편으로는 지난해 빚내서 집 사라 뭐 이런 대중적인 욕망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는 기준을 오히려 완화하는 그런 역행적인 그간 기존의 어떤 가계부채 증가세, 그리고 이것을 막기 위한 문정부의 가계부채 관리 방안, 이것들에 역행하는 쪽으로 공약을 이제 제시했고, 국정과제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대로 답습되었다. 네, 그리고 현재 정책도 그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 공약과 국정과제에서 첫 번째
그 이슈는 결국은 주택금융의 어떤 레버리지 대출을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LTV 그러니까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에 대한 LTV 규제 완화, 이제 기준을 완화하기도 했고, 뭐 향후에는 이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뿐만 아니라 모든 또 주택 구매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LTV 규제를 완화하겠다, 다주택자들에 대한 LTV 규제 완화하겠다, 이런 방향을 펼쳐가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또 가계부채 공약에서 두 번째 과제는 취약차주의 당면한 상환 압박 완화를 위한 방안. 결국 이제 주택금융과 관련해서는 주담대가 보통 그 변동금리 그 대출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고정금리로 이제 바꾼다든지, 아니면 요즘에 가장 말이 많은 새출발 기금을 설치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부채를 완화한다든지, 뭐 대환대출 같은 것들, 그리고 또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이것으로 그 연끌 대출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신용 청년들의 대출 이자 감면, 이 정도로 이제 진행된 거로 이제 할 수 있겠고, 결국은 윤석열 정부의 가계부채 대응은 코로나 이후에 부채 위험에 대해서, 코로나 이후에 심각해진 부채 리스크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이제 득약 처방을 하는 조치 외에는 장기적인 가계부채 관리나 상시적인 채무조정 개선이 좀 채무조정 제도 개선 방안이 부재하다라고 이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윤석열 정부가 내세운 공약이나 국정 과제에서는 지난 정부 동안 끊임없이 이제 증가해온 가계부채를 장기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은 부재하고, 그리고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리대 사금융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아니면 과잉 대출을 이제 받았던 차주들이 채권 추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겪는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민 사항이 전혀 없어 보인다라는 게 문제 의식이고요. 또 LTV 규제 완화는 사실 뭐 지금 주택 가격 조정기, 금리 상승, 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발생하고 인플레이션 등등 경제적인 상황이 안 좋아진 상황에서 오히려 실효성도 낮고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그러한 정책으로 평가되고요. 네, 변동금리 취약차주의 부실을 막기 위한 안심전환대출이나 아니면 뭐 대환대출 프로그램, 소상공인들에 대한 세출별 기금, 이런 것들은 뭐 당면에서 이제 급한 불을 끄기 위한 또 대책으로서 유의미할 수는 있지만 그 이상의 장기적 대책은 없다라는 게 이제 문제점이고, 특히 세출발 기금과 관련해서는 이게 30조 원 규모로 진행될 거라고 했는데 실제 정부의 재원은 3.6조 원만 투입되기 때문에 결국 금융기관들이 출자한 돈들이 90% 이상이 될 것이고, 이러한 금융기관들의 이해관계가 이제 반영되는 그런 이제 제도 운영이 되지 않을 것이냐. 캠코가 기존의 그 취약 채무자들의 채권을 소각하지 않고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으면서 그 추심을 위탁해서 계속해서 추심을 통해서 채무자들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러한 비판들이 지금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새출발 기금이 과연 그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그런 이제 비판 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발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 가계부채 문제 해소를 위한 제언으로는 가계부채의 발생, 보유, 그리고 청산에 이르는 동안에 단계별로 체계적인 정책이 요구되는데 윤석열 정부는 그런 부분들이 정책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채무 발생과 보유 단계에서는 우선은 과잉 불공정 약탈적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DSR 규제를 이제 실효화한다든지, 아니면 그에 따른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거, 그리고 불법 사금융에 대한 어떤 제재, 그리고 처벌을 강화하는 부분, 불법 사금융이나 아니면 최고 이자율 2배 이상의 대출에 대해서는 원금까지 무효할 수 있는 그런 강한 규제 방안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채무 청산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렸던 새출발 기금 출범에 앞서서 캠코의 추심 행위를 다시 한번 재검토하면서
동시에 1,000만 원 이하의 장기 소액 채무자들에 대한 채권 소각과 같은 사회적 제기를 위한 정책을 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 현재 앞으로 법원의 개인 회생이나 파산 제도 신청을 하는 그 한계 채무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그 파산 회생 관련된 어떤 채무 요청에 대해서 이제 정책적으로 커버를 할 수 있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지방법원 간의 어떤 갭을 줄인다든지, 아니면은 뭐 더 나아가서는 회생법원을 전국적으로 설치해서 한계 채무자들을 적극적으로 채무 조정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책 필요할 것 같고요. 개인회생 과정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이 그동안 결제권 행사로 인해서 그 개인회생 과정에 들어가지 못하고 담보권을 통해서 빼앗기는 주거권을 빼앗기는 그런 사례들이 문제 제기가 됐었는데, 그런 부분들 개선하는 거. 그리고 개인회생 과정에서 소상공인들은 또 생계비 인정에 또 영업을 위한 비용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그런 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연구 필요하다는 점, 이렇게 말씀드리고 발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